1347년 가을 흑해를 건너던 한 무역선이 이탈리아 시칠리아의 메시나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제노바 상인들의 배 12척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선원 대부분이 이미 죽어 있었거든요. 배 안 갑판 곳곳에는 시신들이 널려 있었고 선실은 죽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살아남은 몇 명도 온몸에 검은 반점이 퍼지며 피를 토하고 있었습니다.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목 부위에는 달걀만한 크기의 검은 혹이 부풀어 오른 채였어요. 항구 관리들은 깜짝 놀라 배를 즉시 되돌려 보냈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배에 실려있던 쥐들이 항구로 내려갔고 그 쥐에 붙어있던 벼룩이 사람들을 물기 시작한 거죠. 항구 노동자들이 먼저 감염되었고 곧 그들의 가족에게로 퍼져나갔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항구 도시 전체가 병에 걸렸고 한 달 뒤에는 이탈리아 반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메시나를 시작으로 제노바, 피사, 베네치아 같은 주요 항구 도시들이 차례로 전염병의 공포에 휩싸였어요.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재앙, 흑사병의 시작이었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시작된 이 전염병은 실크로드를 따라 빠르게 서쪽으로 이동했거든요. 1330년대 초반 중국 허베이 지역에서 이미 흑사병이 발생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1346년 중국과 인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고 몽골 제국의 영토 확장과 활발한 무역로를 따라 병균이 이동했죠. 크림반도의 카파, 현재의 페오도시아를 거쳐 터키와 팔레스타인을 지나 마침내 유럽으로 들어온 거예요. 1347년 가을에는 알렉산드리아에서도 흑사병이 발생했고 1348년에는 가자, 레바논, 시리아, 팔레스타인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같은 해 말에는 프랑스 마르세유에서도 환자가 발생했고요. 당시 사람들은 이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하루아침에 건강하던 사람이 쓰러지고 3일에서 5일 안에 죽어나가는 모습만 지켜볼 뿐이었죠. 어떤 이들은 신의 징벌이라고 믿었고 어떤 이들은 부패한 공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삭제해버린 흑사병이 역설적으로 어떻게 르네상스라는 찬란한 문명을 탄생시켰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흑사병의 초기 증상은 독감과 비슷했어요. 갑자기 38도 이상의 고열이 오르고 방향 감각을 잃으며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는 거죠. 온몸에 오한이 들고 심한 두통과 근육통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스페인의 한 의사가 당시 상황을 상세히 기록했는데 읽어보면 정말 끔찍해요. 환자들은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사지가 차갑게 식어가면서도 극심한 갈증을 느꼈거든요. 계속 피를 토하고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쉬기 힘들어했죠. 기침이 시작되면 처음에는 투명한 가래가 나왔지만 곧 피가 섞인 분홍빛 가래로 변했고 결국에는 밝은 빨간색의 피를 토하게 되었습니다. 호흡은 점점 빨라지고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흑사병이라는 이름의 유래가 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목과 겨드랑이, 사타구니에 검은색 농양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림프절이 부풀어 오르면서 달걀만 한 크기의 혹이 생겼고 그 안에는 피와 고름이 가득 차 있었죠. 이 혹들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환자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혀가 까맣게 변하고 피부 전체에 검은 반점이 퍼져나갔습니다. 뇌출혈로 인해 피부 곳곳에 검은 멍이 들었고 증상이 더 진행되면 궤저가 발생하면서 손끝과 발끝이 검게 변했어요. 이 증상이 나타나면 대부분 2일에서 3일 안에 사망했어요. 어떤 환자들은 발병 후 24시간 내에 숨을 거두기도 했죠. 전염성도 엄청났습니다. 처음에는 벼룩에 물려서만 감염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환자와 접촉하거나 심지어 재채기를 맡기만 해도 걸리는 거예요. 특히 폐렴형 흑사병은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해서 더욱 위험했습니다. 환자가 기침할 때 나오는 비말에
페스트균이 섞여 있었거든요. 14세기 중반의 한 농부를 상상해 보세요. 밭에서 일하다가 이웃이 다가와서 얼굴에 대고 재채기를 한번 했어요. 그걸로 끝이었죠. 며칠 안에 본인은 물론이고 씻지도 않는 아내와 굶주린 세 자식까지 전부 감염되는 거예요. 당시 유럽의 비위생적인 환경은 전염병이 퍼지기에 최적의 조건이었습니다. 좁은 골목길, 지저분한 하수도, 쓰레기로 가득한 거리가 쥐들의 천국이었거든요. 사망률은 림프절형 흑사병의 경우 치료받지 못하면 30%에서 60%에 달했습니다. 폐렴형은 훨씬 더 치명적이어서 거의 100%였어요. 폐혈증형으로 진행되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했죠. 마을 사람 10명 중 6명이 죽어나가는 상황이었던 거죠. 어떤 지역은 사망률이 80에서 90%까지 치솟기도 했어요. 더 무서운 건 죽음이 너무 빨리 찾아온다는 점이었어요. 아침에 건강하던 사람이 저녁에는 시체가 되어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고 가족이 감염되면 집에 버려두고 도망치는 일도 흔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버렸어요. 친구와 이웃 간의 신뢰도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의사들은 이 병을 치료할 방법을 전혀 몰랐어요. 아니, 방법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의학 지식 자체가 형편없었죠. 많은 의사들이 지금의 틱톡 댓글 수준의 의학 지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환자를 보고는 이상하네요. 피를 빼봅시다 라고 했어요. 당시에는 체액 균형 이론을 믿어서 나쁜 피를 빼내면 병이 낫는다고 생각했거든요. 효과가 없으면 뭔가 이상한 연고를 발라볼까요? 라고 했죠. 부패한 공기가 원인이라고 믿었던 의사들은 향료를 채운 새 부리 모양의 마스크를 쓰고 다녔습니다. 어떤 의사들은 환자에게 장내나 강력한 향수를 몸에 지니고 다니라고 조언했어요. 정말 훌륭한 의사들이었습니다. 당연히 환자들은 더 빨리 죽어나갔어요. 의사들 자신도 많이 감염되어 사망했고요. 의사가 도움이 안 되니 사람들이 의지한 건 종교였습니다. 근데 이것도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켰죠. 광신도들은 자신들이 죄를 지어서 신의 벌을 받는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채찍질이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채찍으로 자기 몸을 때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통받았으니 우리도 고통받아야 한다는 논리였죠. 채찍질 고행단이라는 집단이 형성되어 마을에서 마을로 이동하면서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몸을 채찍질했습니다. 피가 흐를 때까지 때렸고 그들이 흘린 피가 속죄가 될 거라고 믿었어요. 이 관행이 너무 인기가 많아져서 교황 클레멘트 6세가 직접 나서야 했습니다. 제발 그만하고 병원 좀 가세요 라고 말했던 거죠. 교황은 이런 행위가 교회의 권위를 해친다고 보았고 실제로 병의 확산을 막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듣지 않았어요. 대신 전염병의 책임을 소수 집단에게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황당한 소문이 퍼졌고 수많은 유대인 공동체가 학살당했어요. 1349년 스트라스부르에서는 2천여 명의 유대인이 학살당했습니다. 문둥병 환자들도 희생양이 되었죠. 사실 유대인들은 종교적 이유로 위생관념이 발달해 있어서 흑사병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낮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의심을 샀던 겁니다. 다행히 좀 더 똑똑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상식이라는 혁신적인 방법을 사용했죠. 바로 아픈 사람을 피하는 거예요. 정말 단순하지만 효과는 있었거든요. 밀라노에서는 환자와 가족들이 안에 들어있는 채로 환자의 집을 아예 폐쇄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잔인해 보이지만 덕분에 밀라노의 사망률은 15%에 그쳤다고 전해져요. 이탈리아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감염된 지역에서 온 배를 항구에 정박시키지 않고 40일 동안 바다에 떠 있게 만든 거예요. 처음에는 30일이었는데 효과를 높이기 위해 40일로 늘렸죠. 이탈리아어로 40일을 뜻하는 쿼란타에서 유래한 이 관행이 바로 지금 우리가 쓰는 격리 쿼런틴이라는 단어의 기원입니다. 크로아티아 라구사에서는
1377년 흑사병 유행 지역으로부터 오는 사람과 물자를 일정 기간 격리하는 검역 제도를 정식으로 시행했어요. 1347년부터 1351년까지 약 4년간 흑사병은 유럽과 아시아를 휩쓸었습니다. 추정 사망자 수는 최소 2,500만 명에서 최대 7,500만 명이에요. 전 세계적으로는 약 1억 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추산도 있습니다. 유럽 인구의 약 30에서 60%가 죽었다는 뜻이죠. 피렌체의 경우 인구 12만 명 중 절반 이상이 사망했어요. 어떤 마을은 주민 전체가 전멸하기도 했어요. 시체가 너무 많아서 제대로 묻을 수도 없었거든요. 평소 같으면 경건한 장례식을 치렀겠지만 흑사병이 퍼진 후에는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그냥 큰 구덩이를 파서 수백 구씩 던져 넣었습니다. 어떤 도시는 거대한 무덤이 되었고 거리에는 시신이 방치되어 있었어요. 1348년에서 1150년 사이 3년간이 가장 최악이었습니다. 경제도 완전히 무너졌어요. 농부들이 대거 죽으면서 농작물을 수확할 사람이 없어진 거죠. 밭은 황폐화되고 곡식은 썩어갔습니다. 무역로가 끊기고 식량 부족이 심각해졌습니다. 남아있는 식량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어요. 지주들은 땅은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었죠. 장인들이 죽으면서 수공업도 타격을 입었고 상인들이 사망하면서 무역도 위축되었습니다. 유럽 전체의 경제 시스템이 마비된 거예요. 1351년이 되어서야 흑사병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격리 조치와 개선된 위생 관행 덕분이었어요.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 병이 어떻게 퍼지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이후에도 흑사병은 수세기 동안 간헐적으로 나타났지만 1347에서 1351년만큼 심각하지는 않았죠. 15세기까지 약 100여 차례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1665년 런던 대역병도 그중 하나였고요. 하지만 첫 번째 대유행의 충격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지주들은 농작물을 수확할 사람이 절실히 필요했어요. 근데 살아남은 농부는 얼마 없었죠. 그러자 농부들의 몸값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임금이 2~3배로 뛰었어요. 이전에는 하루 종일 일해도 빵 한 조각 받기 어려웠던 농부들이 이제는 지주들이 서로 모셔가려고 경쟁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농민들은 여기 임금 적네요, 저기 가볼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생겼습니다. 영국 왕은 이를 제재하기 위해 임금 상한선을 정했지만 현실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했어요. 장원에서 탈주하는 농노들이 급증했고 이들은 도시로 가서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임금이 오르자 농민들의 생활 수준도 올라갔어요. 여유가 생긴 거죠. 고기, 생선, 유제품 같은 동물성 단백질을 더 많이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옷도 더 좋은 걸 입을 수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농사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시작했습니다. 예술가가 되거나 음악가가 되는 사람들도 나타났어요. 요즘으로 치면 인플루언서가 된 거나 마찬가지였죠. 사회적 이동성이 생긴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봉건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 많은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은 삶이 얼마나 짧고 더럽는지 깨달았거든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신께만 의지하면 뭐해? 라는 생각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흑사병 동안 그토록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었잖아요. 사람들은 종교적 권위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삶의 더 좋은 것들을 즐기고 싶어 했죠. 지금 이 순간을 살자는 생각이 확산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의 탄생이었습니다. 신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사고가 전환된 거예요. 교회의 권위는 크게 추락했고 사람들은 인간 그 자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의료계에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의사들은 방금 전 자기 친구들을 전부 죽인 병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싶어 했거든요.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거야?
라는 질문이 과학적 호기심으로 발전한 겁니다. 시체를 해부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종교적 이유로 금지되었던 일이었죠. 인체의 구조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시작되면서 의학이 미신에서 과학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부학이 발전했고 병의 원인을 찾으려는 체계적인 연구가 시작되었어요. 사회 전체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인간 생명의 연약함을 깨달았고 그렇기에 살아있는 동안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했어요. 예술가들은 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고 싶어 했고 과학자들은 세상의 원리를 이해하고 싶어 했죠. 철학자들은 인간의 본질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피렌체를 중심으로 부유해진 상인 계급이 예술가들을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어려운 시기에 예술을 후원하는 지도자라는 명예를 얻고 싶었던 거죠. 동시에 예술 작품을 통해 속죄받고 구원받고 싶어 했고요. 이런 변화들이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만들었어요. 바로 르네상스였습니다. 14세기 말부터 시작된 이 문화적 부흥은 예술, 과학, 철학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인 발전을 가져왔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갈릴레오 같은 천재들이 등장한 것도 이 시기였어요. 조반니 보카치오는 1351년 흑사병을 피해 시골로 간 남녀 10명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담은 데카메론을 완성했습니다. 이 작품은 중세적 분위기와 완전히 다른 인간의 본성을 솔직하게 다룬 혁명적인 작품이었어요. 건축가 브루넬레스키는 피렌체 대성당의 거대한 돔을 완성하면서 르네상스 건축의 시대를 열었고, 조각가 도나텔로는 고대 그리스 로마의 양식을 부활시켰죠. 아이러니하게도 인류 역사상 최악의 재앙이 최고의 문명을 만들어낸 겁니다. 흑사병이 없었다면 중세 봉건제는 훨씬 오래 지속되었을 거예요. 농민들은 계속 억압받고 교회의 권위는 유지되고 과학과 예술의 발전은 더뎠을 거죠. 물론 이것이 흑사병을 정당화하는 건 아니에요. 수천만 명의 죽음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다만 역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는 사실이 흥미로울 뿐이에요.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참 복잡한 생각이 들었어요. 7,500만 명이라는 엄청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발전이잖아요. 만약 당시로 돌아가서 흑사병을 막을 수 있다면 막아야 할까요? 그럼 르네상스도 사라지는 건가요? 물론 이런 질문 자체가 의미 없을 수도 있겠죠. 역사는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요.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고 다만 그로부터 배울 수 있을 뿐입니다. 다만 확실한 건 위기가 때로는 기회를 만든다는 거예요. 흑사병이 가져온 노동력 부족은 농민들에게 협상력을 주었고 죽음에 대한 공포는 삶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만들었죠. 사회가 완전히 무너질 뻔한 순간에 오히려 새로운 문명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1148년의 흑사병이 결국 15세기의 르네상스를 낳았고 그것이 현대 문명의 기초가 되었어요. 과학적 사고방식, 인간의 가치 존중, 예술의 자유로운 표현, 이 모든 것들이 흑사병 이후 싹튼 생각들입니다. 앞으로도 인류는 수많은 위기를 겪을 거예요. 팬데믹이 또 올 수도 있고 기후변화나 전쟁 같은 재앙이 닥칠 수도 있죠. 근데 흑사병의 교훈을 보면 희망이 생기기도 해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인간은 적응하고 배우고 발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니까요. 흑사병 이후 유럽 사회는 근본적으로 변화했습니다. 단순히 인구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 자체가 재편된 거예요. 봉건 영주들의 권력은 약화되었고 도시 상인 계급이 부상했습니다. 농노제가 무너지면서 자영 농민층이 형성되었고 이는 나중에 자본주의 발전의 토대가 되었어요. 교회의 절대적 권위가 흔들리면서 종교개혁의 씨앗이 뿌려졌죠. 16세기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도 결국 흑사병 이후 약해진 교회 권위가 배경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노동력이 귀해지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농업 기술이 발전했고 수공업에서도 더 효율적인 방법들이 개발되었어요. 일할 사람이 부족하니까
한 사람이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던 거죠. 물레방아 같은 기계장치의 사용이 확대되었고, 이는 나중에 산업혁명의 전조가 되었습니다. 또한 무역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은행업과 금융업도 발전했어요.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 같은 은행가 집안이 막강한 영향력을 갖게 된 것도 이 시기였습니다. 문화적으로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죽음을 일상적으로 마주하면서 삶과 죽음에 대해 새롭게 사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무도라는 예술 주제가 유행했는데, 이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죽음 앞에서는 평등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어요. 왕이든 거지든 부자든 가난뱅이든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온다는 거죠. 이런 생각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이었습니다. 중세의 엄격한 신분 제도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개념이었거든요. 교육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흑사병으로 많은 성직자와 학자들이 사망하면서 지식의 독점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라틴어만 쓰던 학문의 세계에서 각국의 언어로 된 저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단테가 이탈리아어로 신곡을 쓴 것도 이런 흐름과 관련이 있어요. 지식이 성직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15세기 중반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발명도 이런 흐름을 가속화시켰죠. 정치적으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봉건 영주들의 힘이 약해지면서 중앙 집권적 왕권이 강화되기 시작했어요.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왕이 영주들을 제압하고 통일된 국가를 만들어갔습니다. 백년 전쟁 같은 대규모 전쟁도 결국 이런 권력 재편 과정의 일부였어요. 국민국가 네이션 스테이트의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입니다. 여성의 지위에도 미묘한 변화가 있었어요. 남성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여성들도 전통적으로 남성의 영역이었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제약이 많았지만 흑사병 이전보다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어났어요. 일부 여성들은 죽은 남편의 사업을 물려받아 운영하기도 했고, 길드에 가입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과학과 기술에서도 발전이 있었습니다. 흑사병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질병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이는 의학 발전의 계기가 되었어요. 비록 당시에는 패스트균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격리와 검역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것은 큰 진보였습니다. 또한 병의 원인을 찾기 위한 체계적인 관찰과 기록이 시작되었어요. 이는 근대 과학의 실험적 방법론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도시 계획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흑사병 이후 사람들은 위생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더러운 거리와 하수도가 병을 퍼뜨린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일부 도시에서는 거리를 청소하고 하수도를 개선하고 쓰레기 처리를 규제하는 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현대적 기준에서 보면 여전히 형편없었지만 중세 기준으로는 큰 발전이었어요. 국제관계도 변화했습니다. 흑사병으로 유럽이 황폐화되면서 오스만 제국이 동쪽에서 세력을 확장할 기회를 얻었어요. 1453년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된 것도 부분적으로는 흑사병으로 약해진 비잔틴 제국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역설적으로 르네상스를 더욱 촉진시켰어요. 비잔틴에서 도망친 그리스 학자들이 고대 그리스, 로마의 문헌들을 이탈리아로 가져왔거든요. 또한 동쪽 무역로가 막히면서 유럽인들은 새로운 항로를 찾기 시작했고, 이것이 대항해 시대로 이어졌습니다. 철학과 신학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토록 많은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은 왜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처럼 죽는가, 신은 정의로운가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회의는 기존 신학에 도전하고 새로운 철학적 사유를 촉발시켰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중시하는 사고방식이 싹트기 시작한 거죠. 예술 양식도 크게 변했습니다. 중세의 평면적이고 상징적인 그림에서 원근법을 사용한 입체적이고 사실적인 그림으로 변화했어요. 인간의 몸을 있는 그대로 아름답게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세에는 금기시되었던 나체 표현도 예술의 영역으로 들어왔죠.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같은 작품들이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런 사고의 전환이 있었습니다. 경제 시스템의 변화도 주목할 만해요. 봉건제의 현물 경제에서 화폐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임금을 현물이 아니라 돈으로 주는 것이 일반화되었고, 이는 시장 경제의 발전을 촉진시켰어요. 자본의 축적이 시작되면서 초기 자본주의의 맹아가 나타났습니다. 상업과 무역이 발전하면서 부르주아 계급이 형성되었고, 이들은 나중에 시민혁명의 주역이 되었죠. 법과 제도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노동자가 귀해지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물론 지배계급은 임금 상승을 막으려고 법을 만들기도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잘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농민 반란도 여러 곳에서 일어났어요. 1358년 프랑스의 자크리의 난, 1381년 영국의 와트 타일러의 난 같은 대규모 농민 봉기가 발생했습니다. 비록 진압되었지만 이런 저항은 점진적인 사회 변화를 이끌어냈어요. 음악도 변화했어요. 교회 음악 1세기였던 중세에서 벗어나 세속 음악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음악, 즐거움을 위한 음악이 정당한 예술로 인정받기 시작한 거죠. 다성음악이 발달하면서 음악의 표현력이 크게 풍부해졌습니다. 흑사병은 또한 사람들의 시간 개념도 바꿔놓았어요. 죽음이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 사람들은 내세보다 현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기를 즐기자는 생각이 확산되었죠. 이는 향락주의로 흐르기도 했지만 동시에 현재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야 한다는 의식도 강화시켰습니다. 가족 구조에도 변화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전통적인 대가족 구조가 무너지고 핵가족이 늘어났습니다. 친족 네트워크가 약해지면서 개인의 독립성이 커졌어요. 이는 개인주의의 발달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은 죽음이 가져온 부활, 흑사병과 르네상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최악의 위기도 결국에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낸다는 것을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기회의 대가가 얼마나 컸는지를요. 수천만 명의 목숨이 희생되었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많은 것들이 그들의 고통 위에 세워진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닥칠 위기들을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기를, 불필요한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타임머신을 타고 1347년으로 돌아가 흑사병을 막을 수 있다면 막으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